1592년.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근대 이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침공이 시작된 해입니다. 한 세기 동안의 피비린내라는 내전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가 된 일본. 그리고 그 날카로운 칼끝이 향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백 년간 평화를 누려온 왕국,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최강의 군대와 그들을 막아선 거대한 산의 충돌이 어떻게 전쟁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세기가 넘는 내전, 이른바 센고쿠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평화가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어쩌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제는 싸울 상대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 들끓는 에너지를 어딘가로 분출해야만 했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데요시의 진짜 목표는 사실 조선이 아니었어요. 그의 야망은 훨씬 더 커서 저 거대한 명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조선은 첫 번째 관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조선이 오랜 평화에 젖어서 전쟁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아니 근데 대체 이토록 무시무시한 침략군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은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시기, 바로 센고쿠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시죠.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히데요시는 불과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갈기갈기 찢겨있던 일본 전체를 무력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에 쥐어진 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실전으로 단련된 살아있는 전쟁 기계 그 자체였던 거죠. 히데요시의 야망은 일본 통일,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1587년, 그러니까 일본 남쪽을 정복하자마자 쓰시마섬 영주에게 조선 침공 준비를 명령했죠.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계획이었던 거죠. 자, 이제 무대를 한번 옮겨보죠.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1591년 조선 조정은 히데요시의 진짜 속셈이 뭔지 파악하려고 일본에 사절단, 즉 통신사를 보냅니다. 과연 그들이 오사카 성에서 본 건 뭐였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조선 사신들이 마주한 오사카 성은 통일을 축하하는 잔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대요. 성 안 창고에는 쌀보다 창과 칼이 더 많았고 공기 중에는 끊임없이 쇠를 벼리고 무기를 손질하는 그 특유의 철과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건 성이 아니라 출정을 앞둔 거대한 군사기지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조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두 사신의 보고가 정반대로 엇갈렸어요. 한 명은 전쟁이 무조건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고 다른 한 명은 저거 다 과장된 허풍일 수 있다고 한 거죠. 이 엇갈린 보고 하나가 결국 조선 조정 전체를 마비시켜버렸고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592년 4월, 우려는 최악의 현실이 되고 맙니다. 수백 척의 일본 함대가 부산 앞바다를 그야말로 새까맣게 뒤덮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상륙작전 중 하나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군이 느꼈을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 마주한 조총은 그냥 새로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갑옷을 꿰뚫는 위력, 이건 그냥 총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시대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그야말로 천둥소리였습니다. 침공 속도는 정말 말 그대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일본군은 마치 마른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기세로 한반도 남부의 평야지대를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부산이 함락된 지 불과 2달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될 정도였으니까요. 그 기세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 엄청난 속도의 침략권을 이끈 장수 중에 정말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 시마즈 요시히로입니다. 그는 센고쿠 시대라는 전쟁의 용광로가 빚어낸 뭐랄까 완벽한 결과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전쟁은 삶 그 자체였죠. 별명부터가 심상치 않죠. 오니시마즈, 귀신 시마즈입니다. 이력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수십 년간의 전투 경험, 특히 불리한 상황을 속임수나 매복으로 뒤집는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부대는 일본군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전투 집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칠 것 없이 질주하던 일본군도 남쪽의 평야를 지나서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의 룰 자체가 180도 뒤바뀌는 순간이 온 거죠. 시마즈가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상대해야 할 적은 눈앞의 병사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둘러싼 이 거대한 산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군대가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은 화려한 갑옷과 체계적인 지휘 시스템을 갖춘 프로페셔널한 사무라이 군대,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조선의 의병이었습니다. 의병.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아온 평범한 농민, 학자, 사냥꾼들이었죠. 정규 훈련도 통일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일본군에게 없는 최강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땅, 이 지령에 대한 완벽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의 전술은 정면 승부가 아니었어요. 아주 영리했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을 지치고 굶주리게 해서 말려 죽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길을 막아서 행군을 늦추고 보급로를 끊어서 굶주리게 하고 거짓 정보로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산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 산속의 전쟁은 이제 두뇌 싸움으로 변해갑니다. 백전노장 시마주와 이름도 없는 지역 저항군 지도자들 사이에 숨막히는 지략 대결이죠. 이 대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정규전의 대가인 시마즈가 이제 자신의 규칙대로 싸우기를 거부하는 적과 마주한 겁니다. 한 사람은 전쟁을 하기 위해 산을 분석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살기 위해 산을 알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식이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명령을 보면 시마지가 얼마나 뛰어난 장수였는지 역설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는 섣불리 의병을 쫓아가거나 산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진짜 무서운 적은 저 몇 안 되는 저항군이 아니라 한번 적으로 돌아서면 아군까지 삼켜버릴 수 있는 산, 그 자체라는 걸요. 결국 이 말이 이 새로운 전쟁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의병들은 개별 전투에서는 이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험준한 산속에 꽁꽁 묶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숨에 끝날 것 같던 정격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교착 상태로 변해버린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막강한 군사력은 분명 영토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그들이 발딛고 선 지형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군대는 평야를 정복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산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